서울로 신고살이 온 어머니를 찾아 무작정 상경한 지 일주일째. 계속된 노숙과 구걸 끝에 막내 순덕이를 서대문에 버렸다. 경찰에게 발견돼 미아 보호소로 가서 보호받길. 그런 마음이었지만 나는 순덕이를 버릴 수 없었다. 구걸한 돈으로 사 먹인 10원짜리 수제비에 행복한 미소를 짓던 4살 순덕이. 가난 때문에, 모든 슬픈 여건 때문에 서름에 서름이 더해갔다. 나는 왜 항상 배가 고파야 하는 것일까? 열여섯 살, 그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가난의 고통을 절감한 소년. 1948년 대구의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난 전태일은 1965년부터 70년까지 400여 개의 작업장이 닭장처럼 붙어있는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했다. 그리고 1970년 11월 13일 오후 2시. 쏘으니까 얼굴이 다 이제 끄지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쓰러지더라고요. 평화시장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사람들이 황급히 불을 껐지만 이미 그의 몸 절반은 타버린 상황.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일어서지 않았나. 그 이제 기자가 그때 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인터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소리도 잘 안 나오는 소리로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자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23살 젊은 재단사는 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던 것일까? 다시 일어선 전태일은 고통 속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그것은 노동자의 절규이자 전태일의 유언이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시간을 단축하라.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그의 죽음으로 70년대 개발독재 그늘에 가려졌던 노동 현장의 진실이 세상으로 나왔다. 골방에서 하루 16시간의 노동에 시달려온 평화시장 2만여 명의 노동자들. 그가 전한 진실을 본 지식인들은 노동운동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36년 동안 노동자들의 창이며 방패였던 전태일을 우리는 노동해방의 투사로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전태일의 전부인 것일까? 23 짧은 삶 동안 겪은 전태일의 사랑과 고통, 희망과 좌절들. 그 여정이 그가 남긴 5권의 노트에 기록돼 있다. 우리 반 부실장은 김예옥이라는 예쁘게 생긴 여학생으로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수재였다. 나는 이 부실장을 좋아했다. (1963년 5월) 15살 전태일은 뒤늦게 대구 청옥고등국민학교에 입학, 김예옥을 만나게 된다. 예옥이는 얼굴도 곱게 생겼지만 공부도 잘했다. 실장인 내가 이야기하면 다른 여학생들과 달리 사뭇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주시하면서 나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 가정 형편 때문에 1년도 안 돼 그만둬야 했던 학교 생활. 첫사랑이 기억이 있는 대구를 떠나 서울로 온 전태일은 17살 나이에 평화시장 견습공으로 취업한다. 2년간의 고생 끝에 재단사가 됐다. 당시 평화시장의 재단사는 사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최고 기술자로 돈도 제법 벌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러나 전태일은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당시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에 있는 800여 개의 작업장은 한 층을 2층으로 개조, 높이가 1.5m의 좁고 밀폐된 공간이었다. 원단 먼지와 화학약품 냄새가 자욱했지만 환풍기 하나 없는 작업장. 약한 여공들은 하루하루 병들어갔다. 매일 16시간씩 휴일도 없이 계속되는 노동. 병이 들면 치료는 고사하고 쫓겨나야 하는 게 여공들의 처지였다. 특히 전태일이 안타까워한 건 4,000명에 달하는 평화시장의 견습공들, 일명 시다로 불리던 아이들이었다.
10살부터 15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은 각성제까지 먹어가며 밤샘 작업에 시달렸다. 가장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이 어린아이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 이들도 사람, 즉 인간이다. 부모 앞에서 재롱이나 떨 나이에 생존 경쟁이라는 없어도 될 악마는 어린 동심에게 너무나 가혹한 매질을 하고 있다. 종종 자신의 차비를 털어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 먹였던 전태일. 그런 날이면 평화시장에 있는 동대문에서 도봉산 집까지 3시간을 걸어서 퇴근했다. 그러던 중 19살 전태일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책 한 권을 만나게 된다. 오빠 뭐해? 근로기준법 해설집이었다. 온통 한자투성이의 법문과 3년간 씨름한 전태일. 한숨도 나 혼자 씹어삼키며 근로기준법을 공부한 그는 1969년 재단사 모임을 만든다. 열악한 작업장 때문에 병들어가는 여공들과 저임금으로 혹사당하는 어린 견숙공들. 이들을 구해낼 방법이 이미 법으로 제정된 걸 몰랐으니 참으로 바보였다는 뜻에서 모임의 이름을 바보회라 짓는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 달리 바보회는 노동자 단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침묵의 수준에 머문다. 이후 전태일이 다른 방법을 찾는다. 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께선 저희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평화시장의 여공들은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사회는 이 착하고 깨끗한 동심에게 너무나 모질고 메마른 면만을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각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착하고 깨끗한 동심들이 더 상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 그러나 그의 호소에 대한 메아리는 없었다. 불법을 자행하는 업자들은 보호받았고 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은 일자리를 잃었다. 법이 노동자를 지켜주지 않는 세상. 이에 전태일은 법을 지켜 노동자를 위하면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모범업체, 즉 태일피복 설립 계획서를 작성한다. 태일피복은 창업 5년째엔 우량기업으로 성장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가 쓴 사업계획서의 기초에 제작한 가상의 태일피복의 모습. 허리를 펼 수 있는 높은 천장과 서로 부딪힐 일 없을 넓은 작업 공간. 그리고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자본금 3천만 원만 있었다면 실현 가능한 꿈이었다. 그러나 자본금 3천만 원을 대줄 독지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마침 신문에 난 시각장애인 작곡가 기사를 본 전태일은 자신의 한쪽 눈을 제공해서라도 자본금을 마련하고자 한다. 모범업체 설립에 대한 그의 절실함은 그의 노트의 곳곳에 기록돼 있다. 무엇을? 제품 개통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일. 한쪽 눈을 사회에 봉사할 것이다. 눈을 사회에 봉사하고 나는 사회의 자금주를 소개받을 것이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사업을 꼭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태일의 바람과 달리 세상은 응답하지 않았다. 모범업체에 대한 희망까지 잃은 전태일은 이후 평화시장에서 자취를 감춘다.
수도원에 머물며 자전적 소설을 쓰던 전태일은 다시 평화시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린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의 곁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70년 9월 다시 평화시장에 나타난 전태일은 삼동친목회란 재단사 모임을 만든다. 이전의 바보회와 달리 삼동친목회는 노동단체의 성격을 띠고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10월 초순, 이들은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90명 노동자에게 근로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노동청장과 신문사 앞으로 보낸다. 그리고 10월 7일, 처음으로 세상이 그에게 응답을 보낸다. 설문조사의 결과가 신문에 실린 것이다. 해냈어. 곧이어 노동청으로부터 근로환경 개선을 약속받은 삼동친목회. 그러나 그해 국정감사가 끝이 나자 노동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또다시 희망을 잃은 전태일은 마지막 결단을 내린다. 나를 아는 모든 이여, 나를 모르는 모든 이여,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내 생에 못다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해도. 지난 7월 전태일의 수기 속에 등장하는 첫사랑 김예옥 씨를 강원도 홍천에서 만날 수 있었다. 예고도 없이 자신을 찾아 서울에서 대구까지 온 전태일. 그녀의 기억으로 그날은 1970년 11월 10일. 그러니까 그가 죽기 3일 전이었다. 동천 유원지에 도착한 후로도 한참 말이 없었다는 전태일. 그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몰랐던 김예옥 씨는 그런 그의 행동이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긴 망설임 끝에 꺼낸 그의 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김예옥 씨.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노동법을 개정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꼭 죽어야 된다고. 3일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딱 3일 되고 나서 신문에 나고 친구들 통해서 대리가 죽었다고. 농담처럼 들었던 그의 말은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말리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지금껏 괴로웠다는 김예옥 씨. 그래서 그때 그 떡국, 그 만두 떡국, 그 저게 대구 중앙통에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게 둘이 한 그릇씩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근데 봐요, 저는 참 그 재밌게 맛있게 나는 먹었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고. 3일이면 나는 죽는다. 예를 들어, 그죠? 나는 죽는데 참 그래도 예전에 자기가 친했던 친구를 이렇게 떡국을 사주면서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나는 철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죄인 같아요. 너무 미안해서. 다음 날 전태일은 단골로 들르던 평화시장 국수집의 모습을 보인다.
평소 그와 친하게 지내던 국수집 딸 변창순 씨는 그에게 삼동 친목회 일을 그만두라고 설득한다. 업자들에게 위험분자로 낙인 찍힌 후 변별한 직장을 얻지 못한 전태일. 그는 자신을 걱정하는 변창순 씨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떠난다. 그렇게 11월 13일이 됐다. 오후 2시경 평화시장의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거기가 인력 시장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 필요해서 이제 나갔어요. 뭐가 막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어린 여공들을 안타까워하던 재단사 전태일. 자신의 죽음으로 그들을 구하고자 그는 계획대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의료기록실에서 찾은 36년 전의 전태일 사망진단서. 이날 기름을 묻힌 솜을 살갗과 옷 사이에 채워넣었던 전태일은 반신의 3도 화상을 입었고 이후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13시간 만에 숨을 거둔 것으로 기록돼 있다. (11월 13일) 전태일 분신을 신문에 내가 딱 본 거예요. 이 전태일이가 내가 알던 그 전태일인가 확인을 해보니 그 전태일. 그래서 어머니하고 연결했더니 어머니가 그냥 저보고 장례식을 하자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전태일이 자살했기 때문에 죄다. 영락교회 장례를 부탁했더니 그러고 제가 관계했던 저런 수도원 사람들도 성경엔 자살은 죄인데 네가 왜 전태일 죽음에 관여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수도원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직전까지 그래도 전 한 2년 가까이 지낸 사람이지만 저는 전도사고 목사가 될 놈이라고 봐서 저를 상대를 안 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표현도 안 하고 애고도 안 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몹시 가책이 돼요. 내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전도사였으면. 평화시장에서 해고된 후 4개월 동안 김동환 목사를 도와 수도원을 지었던 전태일. 그는 이곳에서 뜻을 이룰 마지막 방법으로 죽음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믿고 따르던 김 목사에게도 끝까지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은 전태일. 대신 그는 자신의 죽음 후를 준비했다. 3년간 어렵게 공부한 근로기준법을 어머니 이소선 씨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1970년 11월 12일 죽음을 하루 앞둔 그날 전태일은 자신이 쓰던 물건들을 모두 정리한다. 그냥 오늘은 왜 이렇게 집을 잘 치워놓고 누가 이렇게 잘 치워놓고 큰오빠가 밤새도록 혼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밥 잡수라고 그래 앉아서 밥 먹는데 내감이 참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자꾸 쳐다보니까 빨리 밥 잡수세요 그래. 그런데 이쪽에는 큰딸이 앉고 이쪽에는 작은 딸이 앉았는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면서 참 우리 순옥이랑 순대기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 그래도 그 전에 그랬어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걔들 보고. 이발까지 깨끗하게 한 전태일은 아껴 입던 외출복을 꺼내 입는다. 이날 다시 들어오지 않을 작정인즉 어머니에게 다음날 1시에 있을 평화시장 시위에 와달라고 거듭 부탁하던 전태일. 하지만 아들이 노동운동을 하는 게 마땅치 않았던 어머니는 그 청을 거절한다. 그 학당을 못 받아갖고 걸음을 천천히 걸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죽을 줄 알았으면 가봤지요. 그런 좀 보일 때까지 돌아보면서
내가 대답 안 해준다고 참 야속하다. 그런 얼굴을 나 쳐다보는 것 같아.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던 다음날 오후 2시경. 어머니, 제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꼭 이뤄주세요. 먼저 가 있을 테니 남은 일을 다 마치고 오라던 아들의 부탁. 어머니 이소선 씨는 비탄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들의 유언에 따라 어린 여공들을 지켰고 약한 노동자들을 위해 몸을 던져 싸웠다. 결국 이소선 씨는 청계 피복 노조를 일궈냈다. 아들 전태일을 대신해 살아온 36년의 삶. 아이고 어쩌다가 시겠냐. 언제 보냐 이제. 엄마는 아파서 얼마나 생각하고 모르겠어. 이제 어머니는 아들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한다. 전태일은 투사도 아니고 열사도 아니야. 다만 그 어린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고 애쓰고 한마디 하고 저는 배를 고프고 풀빵을 사주고 걸어와도 동조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 사랑이 말랐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라서 구할라 하다가 안 돼서 내 하나 죽으면 요만 창구형을 내놓으면은 글로 학생들하고 노동자들하고 싸우라 했는. 자신을 버려 약하고 어린 여공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고 싶어 했던 전태일. 그의 죽음은 평화시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40개도 안 되던 환풍기가 500개 가까이로 늘어났고 건강검진과 의료 휴무제도 실시됐다. 가난 때문에 버려졌던 4살 순덕이, 배고픔 때문에 참담한 노동 현장에 내몰렸던 어린 여공들, 주위에 빨갛게 튼 동생 순덕이의 볼처럼 실밥을 뜯느라 피 맺힌 여공들의 손끝은 그에게 슬픔이었다. 자신보다 어리고 여린 존재들을 보며 아파했던 전태일의 마음. 그들을 감싸고 품었던 그의 가슴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그는 묵묵히 걸어갔던 것이다. 36년 만에 청계천에 돌아온 전태일. 그는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말하고 있다. 세상에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절망이 사라진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